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를 다들 관심 있으신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부동산 경매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일수 대표와는 항상 저희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이 경매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항력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택보호법이죠.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을 할 때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는데 일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경공매에서는 이 대항력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공매 권리 분석에서 이 대항력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받으면 인수하는지 인수하지 않는지 여부는 이 대항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낙찰을 받고 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고 인수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수를 안 하는 물건을 잘 선별을 해서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대항력입니다. 자, 낙찰받은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죠. 이 부분 때문에 미납 사건이 많이 생겨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인수를 안 할 것 같은 보증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낙찰받고 났더니 이 대항력 때문에 대항력 파악을 잘못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대항력 요건은 발생 시기를 알아야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대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공매 투자할 때 이 대항력 굉장히 신경 써서 물건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죠. 우리 대항력이란 그리고 대항력 요건이 있겠죠. 그리고 대항력 발생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못 파악을 해서 잘못 알아서 나중에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계속 살펴보죠. 자, 대항력이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항력 요건을 알아봐야 되겠죠. 대체 이 대항력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실제 임차를 나중에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가 돼야 되고 전입신고가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대항력의 요건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이 대항력이라는 게 단어가 되게 낯설긴 할 텐데 말 그대로 대항을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최고가 매수인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항력 발생 시기도 알아보죠. 주택 인도, 아까 우리 주택에 인도가 있어야 되겠죠. 대항력 조건 두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을 해요. 이길 0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항력 근데 왜 다음 날 발생이 될까? 다음 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과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전입이 19년도 10월 15일 날 전입이 됐고 똑같은 날에 19년도 10월 15일 날 근저당이 있어요. 이건 동일한 날이죠. 이런 경우가 물건 분석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이 부분이 동일하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이 당일 발생한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 근저당권자가 은행일 경우가 있을 텐데 은행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만약에 동일할 때는 피해를 입으니까 요 다음 날 발생을 하는 거죠. 대항력은. 그래서 이 대항력과 근저당의 동순위가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은 물건이고 공시력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간이한 공시 기능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시력이 있다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다. 이제 이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좀 더 볼게요. 2020년 5월 20날 어떤 분이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인도도 받았고,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날 근저당이 잡혔네요. 이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근저당이 이제 경매를 넣은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앞서서 전입을 했으니까. 임차인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합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나는 법원에서 대금 납부를 한 금액으로 배당을 안 받겠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인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 없어서 이거는 주의를 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하다 보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임차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증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금액이 될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경매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이 보증금 배당액이 부족한 사례가 있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도 표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2018년 2월 20일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경매를 넣습니다. 근데 낙찰 가격이 2억이에요. 만약에 2억에 누가 낙찰을 받았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이 1억이 부족하죠. 1억이. 네. 이분의 보증금은 3억인데 낙찰이 2억이 됐으니까 자 1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는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무상거주 확인증이 제출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권리 분석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해요. 이거는 당연하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 대출 시점에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그러면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다라 그러면 은행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1순위가 되지 않으니까 확인 절차를 걸칩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친인척이거나 지인관계이고 임대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 흔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거기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도장, 인감,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해요. 이런 거를 통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무상거주 확인서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중요하다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을 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은행은 대항력이 없는 걸 확인하고 대출이 나갔을 거니까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비록 매각 물권 명세서 등의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금반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우리는 무상건축 확인서로 대항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물권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은행이든 채권자가 받은 게 있으면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됐다. 이렇게 안내를 법원에서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앞서서 전입을 한 임차인이 아니면 뭐 다른 제3의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매와 공매 투자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일 텐데요. 그때 가장 기준이 되는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에 대한 이해, 얼마나 완벽한가에 따라서 금전적인 손실을 잊지 않고 가장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지식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렵고 복잡하다,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으로 전화 혹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분석을 진행할 물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대표님, 사실 상당히 비쌀 것 같거든요.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까요? 경매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런 고가의 아파트도 경매를 통해서 현재 시세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할 물건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예요. 그 청담동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인데 이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경매니까 그 경매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현대 아파트고 2층이에요. 네, 저층 물건이죠. 저층 물건이고 전용 25평 정도 되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32평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신건으로 잡힌 금액이 17억 3천만 원이었고 이게 유찰이 돼서 13억 8,400만 원까지 유찰이 1회 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계속 살펴볼게요.
우리가 요즘에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이제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들이 많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6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상승 거래가 된 게 뭐 마포, 서초, 강남구 순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매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 시공가는 9%다. 그리고 경매 침체로 신규 경매 신청이 11년 만에 최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서울 아파트를 지금 일반 매매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좀 더 싸게 접근하는 것들도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은 투자, 그다음에 안전 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공매를 하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우리가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이 부분 때문에 경매로 아니면 공매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쪽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내가 일반 매매로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로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 필요 없고 바로 전세나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경매로도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서울시 강남구 수요 및 입주 추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특히나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그리고 주변 지역의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임대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때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시세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급이나 이런 추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는 24년도에는 좀 입주가 있는데 25년도부터는 입주가 없어요. 입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해 입주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많이 있냐? 예, 개포동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는 입주가 거의 없죠. 특히 청담동은 거의 뭐 입주가 거의 뭐 전멸이에요, 전멸. 그러니까 지금 24년도에 그 강남구에 입주가 많은 거는 이제 이 개포동에 지금 입주가 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적별 추이도 봐야 되겠죠. 지금 입주가 이제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어떤 평수들이 많이 입주가 되는지,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24년도에 보면 이 30평, 40평이 입주가 가장 많아요. 우리 아까 경매 물건도 32평이었죠. 전용이 25평이니까 32평인데 지금은 보면 보통 이제 트렌드들이 20평, 30평들을 많이 지니까 이 대형 평수는 많이 이제 없는데 이런 평수들을 좀 많이 짓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경매 물건 단지 정보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세대는 214세대. 세대가 굉장히 작죠. 뭐 실망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어쨌든 실거주도 투자 개념이 들어간 건데, 경매로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받으려면 물론 대단지 입지 좋은 곳이 훨씬 더 좋죠. 많은 분들이 선호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는 이렇게 세대수가 좀 작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용 승인일이 1988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용적률을 200%고 이런 아파트고 최고층은 13층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2층이었죠. 저층입니다. 저층이라는 거를 우리는 감안을 해야 돼요. 자, 이 아파트의 이제 그 면적을 보면 29평 C타입이에요. 여기는 다 29평들만 있는데 B타입, C타입, A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이 해당 면적의 세대수는 64세대예요. 아까 우리 210 총 4세대였는데 그중에 64세대가 요 C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이에요. 이 정도 연식이 있는데 계단식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복도식보다는 훨씬 더 계단식을 선호하시니까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권리 분석을 우리 해보죠.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있고 2007년도에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도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거의 뭐 15년 이후 지나서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입을 하면 같이 확정일자를 받지만 예전에는 따로 전입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야 이제 했으니까 요거는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배당 요구도 23년 6월 27일까지인데 딱 그 날짜에 했죠. 그래서 이분은 보증금 4억 5천이 있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살펴봤을 때 대항력이 있는 물건들을 뭐 무조건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내가 낙찰을 받고 그 대금을 냈을 때 그거를 다 배당을 받아간다라 그러면 안전한 물건이다. 훨씬 명도도 더 쉽기 때문에 더 경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계속 살펴보죠.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는 우리 경매할 때 꼭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법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정보를 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는 믿으셔도 되니까 이 정보를 우리는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4억 5천.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낙찰을 누가 받으면 4억 5천은 다 배당을 받는다. 우리 말소기준 권리 중에 근저당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근저당이 2020년 11월 24일인데 이분이 2007년도에 전입을 했으니까 훨씬 이전에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청 채권자가 임차인의 김 이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됐대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우리 무상거주 확인서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이 저축은행에서 이 사람이 4억 5천을 내고 살고 있는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다.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이 소유자가 이 김 땡땡 씨의 뭐 가족이든 아니면 무상으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증빙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4억 5천을 이 사람이 배당을 만약에 무상거주 확인성이 있다고 하니까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상거주 확인서도 있고 만약에 4억 5천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상 입찰을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다 배당을 받아가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아파트의 이제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죠. 88년에 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임장을 가봐서 봐야 되겠지만 사진만 봐도 되게 노후된 아파트로 보여요. 지하 주차장도 있으니까 주차도 나름 괜찮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를 한번 보죠. 이 아파트가 그래도 거래가 올해도 꾸준히 좀 되고 있어요. 24년도 1월 달에 자, 16억 5천, 16억 3천, C타입이죠. 우리는 경매물건 C타입이고 뭐 B타입, A타입도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2층이라고 그랬죠. 3층이 16억 5천, 뭐 4층이 16억 3천 이 정도의 거래가 돼 있고 최고가는 21년도 8월 달에 이 7층이 19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19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세도 보죠. 전세도 보면 전세도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7억에서 6억 후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투자하실 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시그널 시간에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권리 분석 진행을 해보고 물건 분석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이 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전일수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경매 아직도 어렵고 복잡하시죠?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으로 전화 혹은 문자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02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의 민법 교수이신 박기인 교수 모시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점유취득쇼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점유를 통해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부동산에 있어서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것들이죠. 우리가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제도이죠. 물론요, 땅을 뺏기는 입장에서는 아주 절망감이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타인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민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점유취득시에서 먼저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 이제 가평군에 X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는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이 소유자이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잔 말이죠. 그러면 가평에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땅이 남의 땅처럼, 그러니까 땅이요 소유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평군에 있는 이 토지를 자기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또는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X라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인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위조해 가지고 마치 자기 토지인 양, 여기요 을이라죠 뭐죠, X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을한테 팔죠. 그럼 을은 X 소유의 토지인 줄 알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살 때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소유인 양 그것을 취득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자주 점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이다? 20년이죠. 즉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갑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자기가 자기 토지니까 내가 경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은 20년이 해당하는 때 뭐가 생기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 245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정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이 법정 채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했다 이런 말이죠.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면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는 이것은 소유권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 제도를 우리는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법률의 용어를 보면은 20년이 지나면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는 취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간이 흘러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시효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취득시효와 시효 취득은 용어가 약간 다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시험을 볼 때라든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호중에서 쓰고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시 취득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시 취득의 경우는 대부분 보존 등기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취득시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무상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그것은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유취득시효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서는 실사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실제 사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취득시효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게 그 실사례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등기가 지금 갑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죠. 언제부터요? 90년부터 언제까지? 2010년까지. 그럼 모두 해서 몇 년이죠? 20년을 점유하게 되죠. 그러면 등기가 즉 갑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자기 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것을 법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를 그러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등기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등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여기요, 을이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계속 점유하고 있어. 그럼 10년이라는 것은 20년이 된 때부터 10년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가 10년이었잖아요. 20년이었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4년이잖아요. 몇 년이 지났죠? 14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계속해서 점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말은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10년, 100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 그 말은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점유를 상실할 때는 그때부터 10년 안에 갑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처분했던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죠. 잔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등기를 이전받아야 되잖아요. 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몇 년이냐? 그것은 1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나 건물은 이전받았는데, 즉 점유를 했는데 내가 매수인이 어떤 이유로 등기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토지를 이전받고 물건을, 건물을 인도받았으면은, 인도받았다는 것은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10년이냐? 권리가 발생할 때부터 10년이 원칙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유를 상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살고 있다가요 서울로 이사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제는 점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 토지를. 그러면 이사 온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넘겨줬다? 그러면 그 처분한 때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등기를 청구하기가 좀 민망스럽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을이 갑한테 내가 너 땅인지 모르고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해서 지금 20년간 내가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나는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을 해서 내가 너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너 땅이라고 하니 내가 그냥 포기할게. 이걸 뭐라 한다? 즉 등기를 청구하지 않을게. 너 그냥 가져가. 할 수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시효이익,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를 상실했을 때는 그때부터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한다?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나 더 이상 등기 청구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면 그날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유취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90년에서 점유를 시작해가지고 기산일이죠. 그러면 20년이 되려면 2010년이잖아요. 그럼 2010년이 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겠죠. 그러면 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만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등기 청구권에서 을이요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언제요? 2022년에 등기를 했겠죠. 10년 안에 하면 되니까. 그러면 2022년에 등기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에 입각해서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할 때부터 그럼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취득시효의 경우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90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면 22년이잖아요. 22년 동안에 을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12년에 등기했다. 그때부터 소유자라고 해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90년부터 2012년까지는 을은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을은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경작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너 22년 동안에 너가 내 땅을 불법으로 점유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22년 동안에 너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었으니 그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그 사이에 만약에 을이 여기서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은 너가 소유자가 되기 전에 건축한 것이므로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철거해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취득시효의 경우는 처음부터 을이 갑의 땅인데 자기 소유 토지인 줄 알고 그것을 점유한 때부터 언제부터? 90년부터 그것을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 대해서 20년 동안에 어떤 자기가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인 줄 알고 그것을 경작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취득한 이득이나 이런 것을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이 을이 그냥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을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케이스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 실제 사례하고요. 이 을이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1번. 그런데 갑이요. 큰일 났죠. 왜? 지금 이게 내 땅인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거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갑 너는 을한테 무조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 등기를 해주면 너는 이제 아웃이다. 너는 이제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한 사람이 어때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몰래 병한테 팔아버리죠. 이렇게 병한테 팔아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을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죠.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에 뭐가 한 가지 있냐면요. 물권하고 채권이 서로가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권이 채권의 우선적으로 우선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20년이 지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을은 오직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 을이 특정인 갑에 대해서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그 사실, 즉 을이 20년을 완성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갑이 만약에 병인 자식이 자신한테 이것을 처분하고 싶다고 하죠. 그럼 병은 이걸 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병은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 우리 민법에 있어서 이중 양도를 우리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의 20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이전받으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이 지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는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처분할 때 을이 자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쇼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처분했다. 그러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겼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배임행위라고 얘기해요. 형법상. 즉 배임죄에 해당해서 민법상으로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묻지마 투자를 했단 말이죠. 보지도 않고 땅을 샀는데 깜빡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친구가 그 땅을 사고 싶다고 하니까 그 땅을 가보지도 않고 이 갑이 병한테 처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갑은 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가 알면서 처분했느냐, 모르고 처분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재판에 만약에 되면은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쇼를 완성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뭐 언제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먼저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죠. 내가 너 땅을 언제부터 점유해서 지금까지 20년간 점유했으니 너는 나에게 등기를 해주라.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나는 등기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그걸 병한테 넘겼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조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은 지금은 내가요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넘어갔잖아요.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넘어가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다시 어떻게 돼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등기를 이전해버리면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을은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갑한테 가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처분했는지 모르고 처분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고 처분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면서 처분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0년이 지나기 전에 17년 만에 1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아직 3년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7년밖에 안 됐는데 갑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요, 이런 경우는요. 일단 이 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을은 20년이 딱 돼야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20년이 되기 전에는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이전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상태에서 병이 을한테 너 나가. 그러면 을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도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병도 지금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갑의 현장을 임장활동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 을은 어떻게 하느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17년에다가 3년만 더 플러스해가지고 그럼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되죠? 20년이 완성될 당시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은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현장을 임장을 해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요 병이 또 정한테 또 넘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정한테 넘기면은 정은 20년이 지났으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병이 그걸 정한테 넘겨버리죠. 그러면 정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때 을은 정한테 등기를 또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누구한테 그걸 처분하지 않고 쭉 흘렀다 쭉 계속 갔다 40년 그러면 을은 갑에서 병으로 20년이 지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지만 20년이 지나서 그런데 병이 등기를 이전받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다시 20년이 흘러. 그러면 을은 다시 병한테 등기를 취득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2차의 취득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걸 왜 얘기했느냐. 이 취득쇼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게 취득쇼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치드쇼의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상의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그 사례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274-4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74-1이 있고 274-8이 있고 여기는 뭐냐면 276-7번지예요. 이것은 인천에 있는 인천 서구 계양군과 계양구에 있는 그 토지예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이제 몇 년이 지났다 했죠? 20년이죠. 20년이 지나면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지금 점유해서 20년이 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등기를 청구하지 않는 사이에 다시 또 이것이 을한 병한테 등기가 이전돼 가지고 다시 또 여기서 40년이죠. 그래서 여기서 20년, 여기 또 20년이 또 흐른 거야. 20년. 이때 이 병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죠. 자, 그럼 보시면 이러면 우리가 치드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명 책임이에요. 이 증명 책임을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패소하게 되죠. 이 땅은 여기 있는 이 땅이 여기가요. 여기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알겠죠? 이 땅은 누구 것이냐? 병의 것이에요. 이 병은 1936년이죠. 일제시대 때죠. 1936년 때예요. 이 토지 위에다가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여기도 또 필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필지가 이렇게요. 이 필지가. 그래서 이 건물이 이 병의 토지와 이 정이 있죠. 정의 토지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건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병은 36년에 이 건물을 건축해서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의 주장은 뭐냐면 이 토지가 다 자기 거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토지가. 그런데요, 여기 지금 갑이 있잖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토지 있죠? 이 부분하고요. 여기 있는 토지 있죠? 이 부분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 둘, 세 필지 이 토지를 갑이요 몰래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분이 워낙 그 재력이 많아가지고 그 이때 당시 70년, 80년대까지는 호텔을 한 3개 정도 운영하셨던 여자 회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있다 건물을 잡고 있으니까 땅은 다른 사람한테 몰래 땅을 샀는데 불법으로요. 이 땅에 대해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못하고 여기 이 부분은 1번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여기 이 부분은 먼저 자기 그 며느리한테 등기했다가 3년 뒤에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아요. 이 갑이. 알겠죠? 그런데 이 토지를 다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병의 부분. 이 부분은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여기 있는 토지 있죠? 이 토지 부분하고 있어서 이제 이분이 취득쇼로 주장하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갑이요.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이 돌아가신 날, 그날 같이 돌아가신 날 오후에 2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등기는 특별 유증이라고 해가지고 12시쯤에요. 유증을 받는 걸로 해서 계약서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먼저 이 땅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병한테 일단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 이 부분은 계속 갑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을 통해서 이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시 또 20년이 또 오른 거예요. 이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특별 승계, 포괄 승계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아들한테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특별 유증을 했는데 내가 이제 뭐냐? 가처분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1심 법원에 지금 소송이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느냐? 증명 서류를 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을 증명 서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여기 지금 병은 제가 이제 여기를 돕고 있는데 이 병은 이 갑이라는 사람들 갑의 지금 상속인 이제 아들이 소송을 진행한 그 변호사 측의 서류를 보면서 이쪽에서 대응을 하는데 이쪽에서 너무 엉뚱한 자료들을요 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이것은 100%요 이것을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여기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증명 자체를 잘못해서 이게 여기에서요 아마 당연히 1심에서도 승소를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 옛날 땅은 되게 지금 그런데 지금 계양구 거기가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땅값이 아주 크게 치솟았기 때문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쇼를 할 때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언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료를 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세금은 다 이분이 병이 지금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땅은 이 땅 위에서 이 땅하고 위에서 건물이 이렇게 걸쳐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 소유 건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거주를 통해서 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즉 건물이 있는 그 대지 필지 있죠. 여기 두 필지죠. 걸쳐서 있으니까 이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쇼 완성이 됐다. 그래서요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등기 청구권을 등기를 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 취득쇼에 관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감정평가사 감정을 하기 전에 뭘 하냐? 실제 측량을 하거든요. 측량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경계하고 등기부상의 경계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취득쇼라고 하는 제도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주변에 누군가가 취득쇼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것을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먼저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증거를 제출할 것인가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는 중에 그것을 패소하기가 아주 십상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례는 되게 복잡하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지금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쉽게 보이지만 실제 이 서류를 보면 거의 서류의 두께가 거의 한 30cm 정도 쌓여 있는 거죠. 알겠죠? 아무리 두꺼워도 관계가 없죠. 우리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취득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잊지 마시고 항상 상담을 통해서 상의를 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것 상당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3802번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기인 교수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